나는 혼자였다.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되기 위해 떠났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집은 정리됐고, 친구들도. 이젠 내 이야기에 적당한 위로만 남긴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39, 40을 코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딸도 아닌 나로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목적지는 제주도도 강릉도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구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갔다. 푸켓, 태국의 조용한 해변. 패키지도 아니고 지인이 소개해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진 한 장에 꽂혀서 그 바다 색깔 하나에 매혹돼 짐을 쌌다. 리조트는 성수기가 지나 조용했고 내 방은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디럭스 스위트였다. 창문을 열면 거센 햇살과 그보다 더 거센 파도가 날 반겼다. 첫날 밤 나는 아무 계획도 없이 해변의 작은 바에 앉았다. 코코넛 칵테일을 시켜놓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선글라스를 쓴 남자. 긴팔 셔츠를 걷어올린 팔, 가볍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바닥을 슬쩍 훑는 눈빛. 나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참 뒤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한국 분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이국적인 풍경이 순간 현실로 돌아왔다. 네, 혼자 왔어요. 그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요. 혼자 오면 말할 사람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깊은 눈매, 낯선 곳에서 마주하기엔 너무 익숙한 체온 같은 얼굴.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승원, 43, 한국에서 광고 일을 한다고 했다. 나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이름 안 알려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휴양지에선 이름도 내려놓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이름 없이 오늘 하루만. 그렇게 우리는 그날 하루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같은 술잔을 나눴다. 그리고 그날 밤 해변가 산책로에서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천천히 그의 손등 위로 올렸다. 바람은 뜨거웠고 하늘은 별빛 대신 가로등 불빛이 깔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했던 건 내 안에서 수년 동안 눌러왔던 어떤 욕망이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하루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먼저 끌어 리조트 쪽으로 걸었다. 방에 들어오자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닷소리를 들으며 옷을 벗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이건 누군가에게는 욕망이겠지만 나에겐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 함께 침대 위에서 나를 다시 느꼈다. 그의 손길, 그의 입술, 그리고 그의 숨결. 모두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고 나는 그 밤에 단 한 번도 예전의 나를 떠올리지 않았다. 이건 내가 나로서 살아있는 증거였다. 햇살이 창가 너머로 들어왔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그 빛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침대 옆 승원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어젯밤 그의 손끝, 그의 눈빛, 그의 무게. 모든 게 선명한데 이상하게도 어떤 후회도 어떤 불안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다. 그 순간 그가 뒤에서 말했다. 어제 꿈 아니죠?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에요. 현실이었어요. 그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웃었다.
다행이다. 꿈이었다면 너무 선명해서 미쳐버릴 뻔했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이 나를 더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어깨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이제 아침부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밀치지 않았다. 이건 도덕도 윤리도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는 곳이었다. 휴양지니까. 그날 아침 우리는 조식을 함께 먹으러 나갔다. 야외 테이블, 모닝커피, 그리고 그가 시킨 오믈렛 하나. 승원은 커피잔을 들고 말했다.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굳이 듣고 싶진 않아요. 지금 내가 중요하니까. 그는 내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그게 가장 섹시한 말이네요.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더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기 위해 주변 풍경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가 물었다. 오늘 하루 계획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계획 없어요. 계획이란 단어 자체가 지겨워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는 테이블 아래로 내 손을 살짝 쥐었다. 그럼 오늘도 나랑 같이 있어 줄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한낮의 햇살 아래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내 어깨에 팔을 둘렀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 품에 머물렀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마치 이름도 모르는 사랑처럼. 그러다 작은 바다 마을 카페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나는 무심코 그 화면을 보게 됐다. 그 사진. 그 안에 한 여자가 있었다. 결혼 반지는 없었지만 그 사진에서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감은 너무 익숙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도 그 사진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헤어진 사이예요. 근데 아직 연락은 가끔 와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연락은 왜? 그가 대답했다. 그냥 습관처럼.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랑이든 관계든 습관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어쩌면 내게 기회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와의 이 순간이 아무리 뜨거워도 어디선가 여전히 미지근한 감정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내게 말했다. 내일 같이 스파 갈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이 그냥 계속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해요. 나는 그 말에 이번엔 살짝 웃었다. 그럼 하룻밤 말고 하루 종일 가져봐요.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나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고 몸은 분명 따뜻했지만 마음은 알 수 없는 찬 기운이 감돌았다. 승원은 리조트 바 근처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돌아갔고 우리는 키스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눈만 오래 바라보다 헤어졌다. 낮에 봤던 그 사진, 그 안의 여자. 분명히 헤어졌다고 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자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익숙한 눈빛이었다.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지만 아직 밀어내지 못하는 사람의 눈, 나도 그걸 겪어봤기에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로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햇빛 아래 선글라스를 썼지만 그 특유의 웃음은 숨기지 못했다. 나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아무데나 가요. 내비 없이. 그 말에 나도 미소가 나왔다. 우리는 작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을 맞으며 나는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대신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는데 더 집중했다. 그는 운전 중에도 자주 나를 흘끗봤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처음엔 단지 욕망이었지만 그 감정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한적한 절벽 위에 있는 뷰 카페에 들렀다. 우리는 자몽 에이드를 마시며 바다를 내려다봤다. 그러다 문득 그가 말했다. 사실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 넘었나. 끝나긴 했는데 마음이 따라가진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던 고백이어서 담담했다. 왜요? 끝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날 지웠어요. 너무 빨리. 근데 나는 아직도 같이 있던 시간들이 꿈처럼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잊어보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뭔가요? 잊기 위한 도구? 그 질문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난 당신을 처음부터 원했어요. 누군가를 잊기 위해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나를 잊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남자도 나처럼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원한 이유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서진 자리를 덮어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다. 이번엔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승원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다가 내게 물었다. 서울 돌아가면 나랑 계속 볼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도를 조금 줄이고 창밖 바다로 눈을 돌렸다. 글쎄요. 서울에선 이 감정이 너무 빨리 식을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난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나고 내가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그게 오래 가길 바라요. 차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햇살이 우리 무릎 위에 떨어지고 라디오에서 흐르던 음악이 끝나고 새로운 노래가 시작됐다. 그 노래 가사 중 일부가 이렇게 흘러나왔다. 떠나기 위해 도착한 곳에서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눈을 감지 않고 그 노랫말을 곱씹었다. 이 관계는 분명 위험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고 이 감정은 비행기 한편으로 멀어질 수 있는 거리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남자와 내가 뜨거웠고 서로를 향해 욕망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녁 리조트로 돌아오자 그는 내 방까지 따라왔다. 나는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오늘 밤은 들어올 건가요?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따라 들어왔다. 방 안의 조명이 켜지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어제와는 달랐다. 더 절박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옷을 벗겼고 침대가 아닌 창가 소파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체온을, 그는 내 숨소리를 들으며 격렬하게 엉켰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방, 이 사람. 그의 팔에 안겨 숨을 고르던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남자 놓고 싶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고개를 들었다. 이 남자 정말 나만의 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새벽 나는 먼저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이불 끝을 흔들고 있었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자
옆에 누운 승원의 팔이 느슨하게 내 허리를 감싼 채 잠들어 있었다. 그 팔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못한 채 나는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의 숨결은 일정했고 그 숨결 속에서 나는 다시 현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고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야 했다. 돌아가야 했다. 다시 서울로, 다시 혼자만의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그곳엔 이 남자가 없었다. 이 남자의 체온도, 이 남자의 눈빛도, 심지어 그 특유의 무심한 웃음도 없었다. 휴양지에서만 존재하는 남자. 나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오늘 하루라도 그런 생각 없이 같이 있어줘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체온은 몸을 데우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시려웠다. 아침 승원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다. 방 안에 풍기는 원두향이 따뜻했지만 나는 그 향마저 이별처럼 느껴졌다.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나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이 침묵이 더 편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오전엔 함께 시장에 갔다. 현지인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걷고 웃고 물건을 고르고 서로에게 어울릴 만한 원피스와 셔츠를 추천했다. 지나가던 상인이 우리를 부부냐고 물었을 때 승원이 아무렇지 않게 응, 신혼이야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나는 순간 멍해졌다. 하지만 이국의 거리, 이국의 말, 그저 관광객으로서의 하루라면 어떤 거짓도 가능했다. 그는 내게 가볍게 키스를 했고 나는 웃으며 지금은 진짜 같네라고 중얼거렸다. 오후 그는 나를 한 절벽 전망대로 데려갔다. 한쪽에는 리조트가 내려다 보이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내 치맛자락이 휘날렸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더니 물었다. 돌아가면 정말 끝일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말했다. 내가 서울에 가면 당신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가면 부담스러울까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겁이 나요. 그땐 지금 같지 않을까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게 두려워요. 서울은 너무 빨라서 마음보다 상황이 먼저 정리되니까. 우리는 전망대 난간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그는 갑자기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얇은 은반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아무런 장식도 없고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단순한 반지였다. 이거 우리 여행의 기억이에요. 약속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 하나. 나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말했다. 이건 나중에 후회해도 좋을 정도로 예쁘네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다.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초가 켜진 테이블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나 때문에 울었죠? 나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응. 2번 울었어요. 처음은 너무 좋아서. 2번째는 너무 무서워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게 할까요?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기쁜 눈물이에요. 이건. 그는 주머니에서 내 비행기 일정을 뽑아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거 바꿨어요. 내일 아침 아니에요. 이틀 뒤로 미뤘어요. 대신 그 자리 제 걸로 넣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같이 가요. 서울로. 거기서 당신이 날 밀어내면 그땐 순순히 갈게요.
대신 적어도 한 번은 이 감정을 서울까지 데려가고 싶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울컥 터졌다. 단지 휴양지의 사랑이라 생각했던 감정이 이제는 진짜가 되어 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럼 서울에서 나한테 다시 고백해줘요. 그땐 내가 그 고백을 진짜로 받아들일지 결정할게요. 서울로 돌아온 건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이었다. 푸켓의 태양과 파도가 아직도 피부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했지만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밀려온 도시 특유의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모든 감각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승원은 내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다. 따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손이 내 캐리어 손잡이 위로 살며시 올라온 순간 나는 그 손길이 여전히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같은 택시를 타고 먼저 내 집 앞에서 멈췄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인터폰 소리, 그리고 너무 조용한 복도. 문을 열며 뒤돌아본 나를 향해 그는 말했다. 내일 전화해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내일 나도 하루 종일 당신 생각할 거예요. 그가 천천히 웃었다. 그 말 여기까지 따라온 보람이 있네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여전히 낯설었다. 똑같은 화장대, 똑같은 머리끈, 똑같은 아이라이너를 들고 있지만 거울 속 여자는 푸켓에서의 나와 조금 달랐다. 아니, 어쩌면 그때의 내가 더 진짜였고 지금은 다시 껍데기를 걸친 느낌이었다. 승원은 약속대로 전화를 걸어왔다. 앉아요? 어제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신이 현실로 돌아가서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웃긴 건 당신 없는 이 도시가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같은 서울인데, 그쵸? 당신이 있는 서울과 없던 서울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녁 그는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휴양지에서 봤던 린넨 셔츠와는 전혀 달랐고 그렇게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이 오히려 어색해 보였다. 나도 직장에서 막 퇴근한 얼굴이었고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다. 우리 둘 다 너무 서울 사람 같죠? 그러게요. 갑자기 예의 바르게 대화하려고 하고 우리는 근처 와인바에 들어갔다. 소란스럽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다. 초가 켜진 테이블, 벽면 가득한 와인병들, 그리고 잔잔한 재즈. 하지만 그 공간조차 푸켓에서의 바닷가보단 차가워 보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괜찮다면 난 계속 이 감정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서울에선 다른 게 많잖아요. 직장, 일상, 연락, 사람들 우리가 그냥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서로의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그게 무서워요. 푸켓에서는 당신의 과거도 내 과거도 없었으니까. 여기선 당신의 전 여자친구도 존재하고 나 역시 이 감정을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을지 헷갈려요. 그 순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뭔데요? 우리 서로에게 지금까지 한 말들 한동안 잊지 말아요. 좋은 말, 따뜻했던 순간들. 그게 우리 둘 사이에 벽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문은 되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기억할게요. 아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는 내 집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연인처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나는 아무리 조용히 있으려 해도 그의 체온이 자꾸 떠올랐다. 침대에 누워도 옷을 갈아입어도 어딘가에 그의 숨결이 묻어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는 문득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엔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직감은 이상하리만큼 예민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에게 전화가 왔다. 미안해요. 나 사실 오늘 전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숨이 턱 막혔다. 정리하려고요. 당신 만나기 전에 확실히 마무리하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바닥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만들어냈던 모든 불같은 순간들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 약한 불꽃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아직 꺼진 건 아니라는 것도. 비가 내렸다. 창밖 유리창에 맺히는 물방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는 정리를 하러 간 것이고 그건 곧 나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토록 쓸쓸하고 허전한 걸까? 그날 이후로 그는 이틀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일부러 참았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몇 번이나 그의 이름을 눌렀다가 지우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지웠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 밤 결국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요?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는데도 보내기까지 몇 시간을 고민했다. 돌아온 답장은 짧았다. 미안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한 줄에 담긴 감정은 읽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허망했다. 다음 날 퇴근 후 거리를 걷다가 괜히 리조트 사진을 찾아보았다.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창가 자리, 같은 파도, 같은 햇빛. 그때는 서로가 모든 걸 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단지 평범한 하루하루의 끝에서 서로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말 카페에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의 얼굴뿐이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건네주던 손, 웃을 때 미세하게 올라가던 눈꼬리, 아무 말 없이도 내 기분을 알아차리던 눈빛. 그 모든 게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간 돼요? 라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금요? 응. 아니면 나 그냥 집 앞에 있어요. 나는 거울을 보지도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그가 서 있었다. 푸켓에서의 린넨 셔츠도 멋부린 정장도 아닌 그냥 아무 무늬 없는 회색 후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더 진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한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바람 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그가 말했다. 나 다시 연락 안 하려고 했어요. 당신한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어서.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쳐다봤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당신 생각이 계속 나요. 이상하게 그 며칠 동안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여자 아직 당신 곁에 있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 진짜 끝냈어요. 미련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정리한 게 아니라 당신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사람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파고들었다. 내가 그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감정을 덜어낸 결과로 나를 온전히 바라보게 된 거라는 고백. 그건 무책임한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감정이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죠? 내가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고 낡은 사진. 우리가 푸켓 해변에서 셀카로 찍었던 한 장.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얼굴로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이 사진 하루에 한 번은 봐요. 안 보면 오늘 하루가 이상한 기분이라서.
나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나도요. 그날 기억 계속 떠올라요. 근데 그게 너무 반짝여서 무서울 때도 있어요. 현실이 이렇게 무거운데 그날은 왜 그렇게 가볍고 아름다웠던 건지.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현실도 언젠가는 익숙해져요. 그럼 우리 다시 반짝일 수도 있겠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게 꼭 휘황찬란하게 터져야만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가끔은 이렇게 조용히 아주 느리게 다시 타오르는 불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동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걷던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진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남을 시작했다. 달라진 건 없지만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작정 불타오르는 감정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어떤 묵직한 책임 같은 게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를 더 진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두렵게 만들었다. 처음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하고 싶었다. 우리가 속한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승원과 나는 퇴근 후 가끔씩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작은 이자카야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조용한 산책길을 함께 걸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말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그런데 문제는 나였다. 자꾸만 주변을 의식하게 됐다. 직장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바로 알아챘다. 승원의 전 여자친구, 그녀도 같은 업계 사람이었고 이미 입에 오르내리던 그들의 관계가 내 이름으로 다시 불쏘시개가 될 줄은 몰랐다. 누군가는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 사람 혹시 아직 정리 안 된 거 아냐? 예전에 그 여자한테 상처 많이 줬다고 들었는데.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그들의 일이었고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조차도 그 말에 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승원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불현듯 푸켓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날 지웠어요. 그건 정말이었을까? 며칠 후 우리는 오랜만에 주말 낮에 만나기로 했다. 한강 근처 브런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한참 늦게 도착했다. 미안, 차가 너무 막혀서. 말은 평소 같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랐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나한테 말 못한 일 있어요? 그는 눈을 피하며 물컵을 들었다. 없어. 그냥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그 대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였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착각하지 말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곱씹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어떤 확신도 없이 계속 마음을 저버린 내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에게 묻고 싶었다. 아니,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무너지게 될까봐. 다음 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저녁에 잠깐 얼굴 볼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그가 조금 멈칫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혼자 있는 밤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 그가 처음 내게 반지를 건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의 눈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은 자꾸 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
며칠 후 나는 그를 만났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말했다. 그 사람, 아직 당신 주변에 있는 거죠? 승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요, 휴양지에서의 우리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나와의 시간은 도피였고, 지금도 도피 중이죠. 그는 끝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울지 않고 웃었다. 당신이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과 있던 나를 사랑했던 거죠. 우리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랑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정말 끝이었다면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시간은 이상하게도 잔인했다. 같이 보낸 날들은 그토록 짧았는데 헤어진 뒤에 하루하루는 끝이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피곤했고 누구와 있어도 공허했다. 서울의 거리, 카페, 공원, 지하철까지 그와 함께 지나갔던 공간들이 모두 나를 쫓아다녔다. 그가 입었던 회색 후드, 나를 바라보던 순간의 눈빛, 그리고 반지를 내밀던 그 손끝까지. 나는 매일 지워보려 했다. 그런데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지나도 그는 연락이 없었다. 그의 SNS도 조용했고 우리 사이를 알던 지인들도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평소처럼 웃고 다녔지만 혼자 있을 땐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그 사람의 이름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게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어느 날 책상 서랍 안에 반지가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췄다. 손가락에 다시 껴볼까 하다. 그냥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산을 안 들고 나온 나는 편의점 앞 처마 밑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그가 거기 있었다. 젖은 머리, 낡은 셔츠, 놀란 눈. 너무도 우연한 장면이었다. 서로 말을 하지 못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고 사람들은 우리 둘만 남겨둔 채 사라진 느낌이었다. 그가 먼저 다가왔다. 많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그 반지를 꺼냈다. 내 반지. 내 손가락에서 빼냈던 바로 그것. 나 이거 아직 갖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요. 오늘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그가 웃었다. 이런 거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다. 젖은 옷 때문에 우리는 나란히 앉지 못하고 마주봤다. 그가 말했다. 그날 이후 매일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 그런데 감히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나는 물었다. 이제는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그냥 후회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요. 당신을 다시 붙잡고 싶다기보다는 놓치지 말았어야 했던 그 순간에 대해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 사과 받기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당신이 웃고 있는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근데요. 나도 웃고는 있지만 사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 때 나 혼자 푸켓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멈춰버린 파도를 바라보는 기분. 그의 손이 테이블을 넘어왔다. 그 바닷가에 나도 있었어요. 단지 너무 멀리 밀려가서 당신이 못 본 거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이제는 바다 말고 육지에 같이 있어줘요. 같이 걷고, 같이 숨쉬고,
같은 하늘 보면서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당신 옆에서 천천히 걸을게요.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우리는 말없이 마주보며 웃었다. 감정은 불처럼 뜨겁게 다시 타오르진 않았지만 따뜻한 불씨처럼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 뒤 우리는 다시 푸켓을 찾았다. 그때 머물던 리조트는 그대로였고 그 방도 창가도 바다도 그대로였다. 다른 건 그때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우리의 표정뿐이었다.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했던 순간들, 그 약속은 지켜졌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꺼지지 않을 온기를 품은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니, 아마 그제서야 진짜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